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일요서울 1382호가 발행됐습니다. 일요서울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요서울 기사 시간입니다. 저는 오두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월요일인데 상당히 기자들로서는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많은 기자들에게 문자도 오고 자료가 들어오면서 큰 이슈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범희 팀장을 첫 자리부터 나오도록 했습니다. 먼저 인사하시죠. 예,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신문 이범희 기자입니다. 이범희 기자도 어제 바빴었죠? 네, 일단 어제 한 10시가량에 그 이건희 회장의 사망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고요. 이건희 회장이 그 새벽 3시 59분에 사망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기자들이 현장으로 가가지고 뻗치기 하는 기자들도 있었고요. 또 사무실이나 아니면은 집에서 온라인판 기사를 쓰는 기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병상 생활을 한 지가 7년 정도 됐잖아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2014년 5월부터 쓰러져가지고 6년 5개월 정도 된 상황입니다.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병원 투병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생사 여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취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실제로 이제 건너편에서 사진까지 찍어서 공개된 경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죽기 직전까지 정확한 상태가 어느 정도였던 거죠? 의식이 좀 있었나요? 그 6년 5개월 동안 공식석상에 나타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맨 처음에 쓰러지시고 1년 후에는 사망했다라는 기사들까지도 올라오고 있어가지고 실제 이제 사망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여러 가지 언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근데 삼성에서 최종적으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그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건강은 회복을 했었다라고 발표는 했었거든요. 의사소통도 가능했었나요? 일단 직접적인 의사소통까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의사 전달까지는 됐다라고도 삼성에서는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일부 극소수 인원들하고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외부에서는 실제 이제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왔던 겁니다. 이건희 회장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관심도 좀 많은데 사실 우리는 이재용 부회장만 대부분 알고 있죠. 네. 어떤 가족들이 또 있죠? 일단은 부인으로는 홍나희 전 리움미술관 관장이 있고요. 말씀하셨듯이 이재용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있습니다. 또 보니까 어제 오늘 동안에는 또 딸 이야기, 손녀 이야기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요. 손녀 이야기는 혹시 언론 보도된 게 좀 있나요? 일단은 당연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가족이 다 오는 거는 마찬가지고요. 그 이재용 부회장의 딸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 얼굴을 드러낸 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목을 받았고요.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따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SNS 계정을 통해 가지고 좀 활발히 활동을 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조금 공공연하게 알려졌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재계의 거목인데 지금 정재계 분위기는 좀 어떤 상황이죠? 일단은 돌아가신 분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있고요. 정치권도 마찬가지고 조금 반대되는 여론을 형성했던 정치인들도 그 애도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 근조화안이 상당히 많이 또 모이고 있기도 원래는 합니다. 안 받겠다고 했었죠? 네. 가족장으로 치르겠다고 하면서 조용히 치르는 장례이기도 하고 근조화안이나 좀 많은 사람들을 받지 않겠다라고도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근조화안도 그렇고 또 애도하는 그 사람들의 행렬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의당에서는 조문을 안 가겠다 이런 얘기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죠 그거는? 일단은 말은 그렇게 나왔는데요. 돌아가시는 분에 대한 거니까. 그래서 간단히 한번 제가 어떤 기사냐 말씀을 좀 보태드리면 이건희 회장 관련해서 정경유착 문호조 경영 그림자 남겼다 이 정도 멘트를 했어요. 그렇죠? 일단은 공과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과에 관해서 좀 정의당이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전 국민적인 관심은 사실 상당히 높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을 지금의 세계 인류 기업으로 만든 게 결국은 이건희 회장,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이 이제 그런 관심들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이건희 회장 관련된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프랑크푸르트 회의 관련된 내용도 좀 있고 네. 어떤 내용 소개해 줄 만한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일 유명한 게 마누라와 자식을 빼고 다 바꿔라. 이게 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 당시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원래 그 당시에는 이건희 회장이 그 해외 글로벌 경영을 위해서 해외를 많이 그 순방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LA에 전자제품 그 판매점을 갔는데 삼성 제품에 먼지가 쌓여 있고 구석에서 그 다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조금 논란이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 스스로도 왜 삼성이 이렇게밖에 되지 않느냐라는 고민을 갖고 있었고 임직원들한테도 이거에 대해서 좀 방안을 모색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던 찰나에 이건희 회장 앞으로 비디오 테이프 하나가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그 비디오 테이프의 내용을 보니까 그 삼성 세탁기에 불량이 나오는데 그 불량이 나온 부분을 카터칼로 도려내고 억지로 조립을 하고 있던 그런 모습이 촬영된 내부 고발 그 방송 비디오를 접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촉발이 돼가지고 해당 임직원을 불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 다 바꿔라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크게 호통을 쳤고요. 그 이후에 이제 삼성 휴대폰이 나왔는데 휴대폰에서도 한 11.8%의 불량률이 계속 이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노한 이건희 회장이 한 그 500억 원 정도 500억 원 정도의 휴대폰을 싹 다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렸죠. 네, 그거를 불태워서 구미 화염식으로 해서 유명해지면서 그 이후로는 그 불량은 암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불량률이 나오지 않게끔 모든 공정을 철두철미하게 그 체크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후에 최저치 불량률이 한 2%대까지 떨어졌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렇게까지 떨어지면서 이제 삼성의 당시 주가도 많이 올랐고 품질 경영하면 삼성이라는 이미지가 덧대어지게 됐던 일화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이 정말 대단한 기업이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반대로 삼성은 알아도 한국은 모르는 경우 많았어요. 네. 한 10년 전만 해도 제가 영국에서 사람들 많이 만났을 때 네.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삼성을 네. 만든다 그러면 삼성은 알지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네. 근데 진짜 거꾸로 외국에서는 이 삼성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가 상당히 높은 편인데 뭐 국내에서는 사실 아까 말씀 정의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비판을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 삼성이 차지하는 그 경제에서 차지하는 커다란 비율 네. 이 비중은 아마 무시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 정치권에서도 우리 이 회장 별세 소식에 따라서 이제 추모글을 좀 올린 것 같은데 제가 간단히 몇 개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삶과 명복을 빈다. 이제 약간 여기 이제 빛과 그림자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댓글로 많은 비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래도 뭐 사실인 건 사실인 거니까요. 그러면서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등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 그 결과로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같은 고인의 여러 말씀은 활기 있고 창의적인 기업 문화를 만들었다. 우리 사회에도 성찰의 고민을 던져주셨다. 뭐 이런 말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한마디 했네요. 질곡의 현대사를 고인이 남긴 족적을 돌아보고 기억하겠다. 유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고인의 영면을 기원한다. 이런 말을 했고요. 우리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가족 빼고 모두 바꾸자는 파격의 메시지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이끈 혁신의 리더라고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 거목의 명복을 빈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도 한국 경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신 기업가의 죽음을 애도하며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빈다. 고인은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반도체, 휴대폰, 가전으로 삼성을 세계 1등 기업으로 일으켰다.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성장을 견인하면서 우리 경제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라고 추모했습니다. 진짜 우리나라나 전 세계 경제에 있어 삼성, 그리고 현대, 상당히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기업들이잖아요. 네. 사실 이 회사들을 잇는 또 다른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을까 싶은 그렇죠. 생각도 많이 드는데, 뭐 기자들은 좀 분위기가 어떤가요? 이번 별세를 보면서. 일단은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6년 5개월 정도 병상에 있다 보니까 뭐 언제쯤 이럴까라는
의혹들이나 궁금증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었고요. 왜 하필 이 지금인가? 시기에 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분됩니다. 사실 뭐 사망하는 데는 순서는 없거든요. 그렇죠. 누가 먼저 걸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까지 공식적으로 삼성에서는 살아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뭐 시나리오에 따른 사망이다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소설성 이야기이기 근데 그 때문에 시기 이야기 나온 게 네. 사실 관련 사건이 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네, 뭐 어떤 건지 한번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일단은 그 6년 5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아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재판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승계권 관련한 네, 재판들. 승계권이나 뭐 박근혜 대통령에 하고 연결됐던 예, 국정농단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문제가 됐던 거고요. 공교롭게 또 오늘이 그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관련돼 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있던 날이었어요. 아, 원래 오늘이 있는 날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22일에는 경영권 승계에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그 공판 기일이 있었고, 오늘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국정농단 관련돼 가지고 재판이 있던 날이었는데, 요 시기에 이제 이게 불거지다 보니 또 이제 일각에서는 의혹들을 제기하는 거죠. 뭐 말 그대로 의혹입니다. 뭐 확인된 건 아니고요. 네. 애매하게 시기가 겹쳐서 그런 것 뿐인데요. 뭐 사람 죽는 거는 뭐 순서가 없다고 방금 이범희 팀장님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니까 이건희 회장 집무실에 글귀가 하나 걸려있던 게 있더라고요. 공수래 공수거. 네. 예,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참 사람 사는 세상에서 딱 맞는 말인 것 같은데 뭐 이미 이제 별세를 하셨으니까 좋은 것은 좋은 거대로 기억을 하고 네. 뭐 나쁜 것이 있다면 새로 고쳐나가는 그런 삼성이 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이건희 회장 별세 이후에 또 이제 국민들의 관심거리가 또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재산이었는데 네. 지금 재산과 상속세 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일단은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주식 수를 23일 기준으로 정리를 하면 대략 한 18조 2251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8조. 네. 근데 상상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이거를 이제 만약에 이재용 부회장이 다 승계를 하게 되면은 한 상속세가 한 10조 원 정도 가량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상속세가 10조 원이면 네. 물론 국내에선 최고겠어요. 가장 네. 최고의. 전 세계적으로도 이게 거의 수년에 들은 것 같이 보도돼 있던데 원래는. 그렇죠. 근데 일단은 증여세 같은 경우는 30억이 넘으면은 최고 세율이 50% 이상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계속해서 삼성은 뭐 워낙 뭐 국내 기업들 중에서도 1위, 부동의 1위였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언론이 하는 관심을 거죠. 가진 이유는 따로 있군요, 결국은. 네. 야. 사실 이 10조 원에 달하는 이 상속세 어떻게 마련할지도 사실 좀 걱정이 되긴 네. 하는데 뭐 제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이건 뭐 이재용 부회장이 걱정할 일인데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뒀겠죠. 준비를 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이 10조 원에 이르는 상속세를 어떻게 내는지 보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삼성이라는 이 회사는 결국은 지배 구조상 현재는 이재용 부회장이 오너가 되는 거죠? 네, 일단은 그렇기는 한데요.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까지 삼성가 내에서 이 회장의 지분 처리 방안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 있다라고 해가지고 공식적인 공식적으로는? 답변을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 벌어지는 뭐 상속이나 지배 구조 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재판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 또 그 앞으로 있을 지배구조 개편법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삼성을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겠죠. 물론 몇 달 전에 이재용 네. 부회장이 기자회견하면서 자녀한테 물려주진 않겠다 이런 말을 네.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이후에는 뭐 전문 경영이 이렇게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대로 이끌고 가는 체제로 네. 물론 이제 재판이나 관련 이제 수사가 또 달라지면 내용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렇게 일하면 될 것 같고요. 좀 재밌는 게 지난주 이제 저희가 국감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아주 좀 큰 이슈가 됐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경제에선 따라 붙는 게 정치인 테마주잖아요. 네. 도대체 이 테마주는 뭔가요? 그 테마주의 정의를 찾아보니까요. 증권시장에서 당시 정치 및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주식의 등락을 함께하는 종목군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 이슈에 따라서 등락하고 폭락하는 주식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대통령 테마주는 많이 얘기를 들었는데 네. 윤석열 검찰총장 테마주도 이야기 좀 나오더라고요. 네. 어떤 기업들이 좀 있죠? 거론된 기업들이? 그 윤석열 테마주 관련돼 가지고 한 블로그가 정리한 아니 이렇게 많아요? 네. 아유, 요거는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건 한 사회자님한테 4-5개 드리고, 정도밖에 안 되는데 네. 한 아유, 블로그가 정리한 거거든요. 한 3-40개는 되겠는데 네. 대충 봐도 목록을? 요 정도의 목록이 나오는데요. 요거에 보면은 윤석열 총장하고 개인적으로 연결이 된 아니면은 윤석열 총장의 와이프인 그 김경희 이사장하고 사업적이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친분이 연결된 사람들의 주식을 갖다가 싹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그러니까 뭐 서현, 덕성, 네. 모베이스, 뭐 아이크래프트 이 정도는 제가 들어는 네. 봤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지난 국감이 끝나고 지난주 국감 네. 끝나고 나서 제 지인 중에도 한 분이 이 리스트를 보내왔어요. 그러면서 그날 증감치를 써가지고 보내왔더라고. 얼마나 올라가고 떨어졌는지. 근데 실제로 조금씩은 다 올랐더라고요. 네. 뭐, 좀 전에 말씀하셨던 서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있는 사회이사가 그 윤석열 총장하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주식이 어느 정도 좀 오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 테마주이기 때문에 오르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내놓고 좀 있는 웃긴 것이죠. 게 동문이면은 같이 졸업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같은 과를 나온 거잖아요. 네. 아, 이런 건데 이걸 또 크게 테마주의 범죄에 들어가는 것도 네. 참 신기한데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선거 시즌이나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이런 때마다 이런 테마주를 사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보니까. 네. 혹시 이범희 팀장도 주식 하나요? 아니요. 제가 하면은 아, 문제가 되는구나. 아이고 굳이 뭐 저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 문제가 될 거는 아닌데요. 이런 기사를 접할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저 역시도 좀 이런 데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제가 개인적인 후배가 한 명 있는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후배. 근데 그 후배가 안철수 테마주를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한창 이제 대선 이야기까지 나왔으니까, 그래서 쭉쭉쭉 올라갈까 생각을 했는데, 결국 팔았거든요. 네. 파는 동안 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해가지고, 이 정치인 테마주는 네. 많이 사지 않는, 그렇게 이제 룰을 바꿨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정치인 테마주가 너무 등락이 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원체 뭐 이슈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 그 당시 이제 후보였죠. 대통령 후보일 때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주식이 오르는데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부정적인 어떠한 입장이 나오거나 아니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그거에 대한 그게 또 영향이 미치게 되다 보니까 주식에서 조금 또 폭락을 하는 경우도. 그러니까 사실 주식은 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적절한 타이밍. 네. 이 적절한 타이밍에 사고 적절한 타이밍에 팔아야 손해를 보지 않는 게 주식입니다. 근데 뭐 요즘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많이 버셨는지, 저희 시청자분들은 많이 버셨는지, 많이 잃으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발 좋은 타이밍 잡으셔서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이외에도 윤석열 말고도 뭐 이재명 지사나 네.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도 관련 테마주가 좀 있다고 하죠. 일단은 이낙연 관련돼 가지고 지난주에 조금 주목을 받았던 게 이낙연 대표의 동생이 삼부토건 사장으로 영입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게 또 주가에 영향을 또 미쳤다고. 삼부토건이 좀 뛰었나요? 네. 실제로 뛰었어요? 네. 23일 기준으로 삼부토건은 장중 3,200원까지 오르면서 여기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는데요. 사실 삼부토건이 지난 1월이나 3월까지는 한 700원대를 유지했던 거의 5배, 6배 올랐네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사업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쭉쭉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정점을 그 과정 중에 하나로 또 정점이 이 이낙연 대표의 동생이 올라가면서 23일 날은 평소보다 조금 더 폭이 오른. 실제로 동생이 취임을 했나요, 그러면? 네, 취임을 한 상태. 대표로? 네. 앞으로 또 봐야겠네요. 네. 그러면 형인 이낙연 대표가 열심히 정치 활동을 하면 혹 대선까지 가게 될 경우에 주식은 그렇죠. 더 뛸 수 있겠네요. 그렇게 된 거고요. 참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인 테마주에 지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테마주도 또 있죠? 네.
이재명 그 지사 같은 경우는 지난주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체에서 이제 무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와 연결됐던 그 주식들이 약간 일제히 다 뛰었나요? 주가가 이제 오르게 됐는데요. 그 에이텍이라는 업체는 최대 주주가 신승영 씨인데 이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의 운영위원장직을 맡았던 곳이고요. 또 이 지사의 고향인 경동 안동에 본사가 있는 동신건설도 또 전일에 비해서 850원이 오른 9,550원에 거래되기도 했었습니다. 850원은 좀 약한 거 아니에요? 근데 워낙 이 업체 자체가 그렇게 큰 업체가 아니다 보니까요. 그리고 이게 한 주에 850원이 오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주는 사지 않거든요. 그렇죠. 많이 갖고 있겠죠. 네. 이 정치인 테마주 살펴보는 것도 좀 내용이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경제선표 준비한 내용이 이제 여기까지죠. 네. 지금 다른 건 또 없는 것 같고요. 뭐 저희가 앞으로 또 재밌는 이야기 나오거나 아니면 정치인 테마주 관련해서 좀 눈에 띄는 게 있으면 이범희 팀장 불러서 재밌는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범희 팀장은 여기서 보내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정치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팀의 조주영 기자 불러서 뭐 윤석열 검찰총장 이야기도 좀 하고요. 이제 윤 검찰총장 이야기 나오면서 이제 공수처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공수처 이야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공수처 추천위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조주영 기자 불러가지고 관련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주 국정감사에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좀 히트를 쳤어요. 아, 예, 그렇습니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되게 자연스럽게 와서 얘기하니까 진짜 난감하네요. 개인적으로 지난 국감 어떻게 봤어요? 그 윤석열 검찰총장 국감? 저는 이미 그 시청률에서 다 말해주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거만한 것 같은데, 갑자기. 지금은 법무부 장관 국감하고 있죠? 네네. 네, 뭐 오늘도 아마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참 어쨌거나 뭐 많은 논란이 있지만, 결국은 잘 넘겼어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리고 제가 그날, 뭐 저희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대검찰청 앞에 보면은 수많은 화환들이 아주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하는 화환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안 가봤죠? 아, 저 봤어요. 가서 봤어요. 아, 가서 봤어요, 직접? 지나가는 길에 봤어요. 아, 거기 화환 몇 개 있었는지 알아요? 제가 다 세보진 못했지만, 점점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내가 직접 가봤잖아요. 직접 가봤고, 지난주 금요일 날 가서 내가 한번 세봤어요. 화환 몇 개 있나. 130개가 넘더라고요. 이렇게 막 정문 중심으로 좌우에. 굳이 따지면 왼쪽으로 더 많아요. 이쪽은 좀 적고. 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별별 사람들이 일반 시민, 단체, 모임, 이런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지 문자를 적어가지고 같이 보내줬더라고요. 그래서, 야, 개인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아침에 출근해서 저를 보면서 기분이 어떨까? 좀 그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뭐 인터뷰를 하고 싶지만 인터뷰가 안 되니까. 뭐 물어볼 수는 없었는데, 야, 그런 지지자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조 기자는? 근데 저라면, 그러니까 막 그렇게 그러면은 좀 흔들릴 것 같아요. 저라면. 흔들린다고? 나는 이걸 넘어서, 검찰총장을 넘어서 국회의원과 대권까지 바라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야, 이거 해볼만 하겠는데? 국회의원이라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힘을 받겠다, 이 소리잖아요. 사실 국정감사 때 모습이나 지지하는 모습만 보면 국회의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지지도나 인지도로 봤을 때는. 사실 대권까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쪽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영입을 하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 특별한 말은 없었죠. 국감에서 유일하게 한마디 했죠. 어떤 말 했죠? 뭐 하도 명언들이 많아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뭐 봉사하겠다. 뭐 이런 뉘앙스의 말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여당에서 또 그거 갖고 말을 많이 했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 이제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부터 어쨌거나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이 좀 뜨다 보니 드디어 이제 공수처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행히 여태까지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 임명을 안 했었는데 또 했더라고요, 2명을. 네. 그 2명 어떤 사람이죠? 임정혁 변호사, 그러니까 대검에서 공안부장을 역임하신 이제 임정혁 변호사하고 이제 이현 변호사, 사법연수원 16기입니다. 61년생이신 분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2분을 추천위원으로 넣었어요. 근데 이 2분을 추천위원을 딱 뽑으니까 여당에서의 반응이 또 나오죠. 여당에서 좀 전에 하지 말라고 이현 변호사하고 임정혁 변호사 공정하지 않다 뭐 이러는데
아, 그러면 본인도 입맛에 맞는 걸 하라는 건가? 아, 뭐, 하수인인가? 좀 약간 의아하더라고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이현, 임정혁 변호사 이분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줘야죠. 어떤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왔는지 한번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이현 변호사는 어떤 사람인가요? 이현 변호사는 말 그대로 이제 변호사 분이신데 어떤 사건들을 좀 맡았어요? 과거에. 이 분이 제 취재원이세요. 법조계 인물인데 인터뷰도 따로 제가 해보고 오랫동안 좀 인연이 깊은 분인데 이제 그때 24일날 이 사건은 이래요. 24일날 오전에 24일이 토요일이죠? 예. 오전에 이제 됐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갑자기 기사를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좀 운동하고 있다가 보니까 이제 되셨더라고요. 내정 기사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날 아침부터. 그래서 이제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이게 확정이 된 거냐? 전화가 왔느냐? 국민의힘에서 그랬더니 전화가 특별히 온 건 아니고 본인도 기사를 보고 먼저 하는 거죠, 그럼. 본인도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해보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을 제가 2월 달에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 2월에. 네네. 근데 이분이 혁신통합추진위원회 그 예전에 국민의힘 자유한국당에서 왜 새로운 보수당 이렇게 해서 새로운 통합신당 나오고 그때 법률지원단장을 맡으셨고 권성동 의원의 그 동기동창 되시는 분이에요. 중앙대학교.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그분하고 무슨 커넥션 이런 건 전혀 아니고 아무래도 이제 이분은 제야에서 일을 하시고 이분은 이제 국회 내에서 하시니까 이제 그런 점을 감안해서 뭐 친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좀 거리를 두자 약간 이렇게 해서 지내오신 분이고 이제 이분은 예전에 그 이회창 법조회 할 때 그때 이제 그 법률 특보로서 활동을 하셨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또 중요한 건 오늘 이제 11.6 박정희 대통령 그쵸. 서거일. 네, 시해 당하시고 이제 그런 날이잖아요. 근데 그때 김재규가 쏴가지고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잖아요. 대통령을 시해하고. 근데 그때 김재규를 국선 변호사 아무도 안 하려 하니까 그때 이제 심판부장을 했던 안동일 법무관이 이제 그 사람을 변호를 했는데 그 안동일 변호사가 지금 이제 이현 변호사의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 이현 변호사가 변호를 해준 건 아니고. 아, 예. 순간 김정희 얘기를 꺼내길래 변호사를 해줬다고 얘기할 줄 알았어. 약간 그런 인연들이 또 있고. 근데 이제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은 그거 별개고 이제 이현 변호사는 이제 이해창 전 총재의 이제 법조 후원의 법률 특보를 하셨고 그러면서 이제 사건은 뭐 미디어법 파동 때 그때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한상혁 변호사하고 이제 대립각이 있었고 서로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특이하게도 그 이현 변호사가 예전에 그 노무현 대통령 당시 2007년 개헌 논의가 막 있었을 때 대한변협의 대표, 변호사단체 대표로 나가서 개헌은 지금 위헌이다. 이걸 피력을 하신 분이죠. 뭐 상당히 여당에서 반대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네요, 보니까. 굳이 따지면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에 다 태클을 거신 변호사네. 그리고 여당이 그리고 지난 2월 달인가 3월 달쯤에 그 KBS 보궐이사 넣는 거 있잖아요. 방송법 4조에 따른 건데 그때도 여당이 안 낸다고 근데 지금까지 간행적으로 국회 추천을 받은 인사는 통상적으로 넘어왔는데 통과시켰죠. 방통위가 아무래도 이현 변호사하고 반대되는 사람이 이제 위원장 하고 있잖아요. 장관급 자리에. 그러니까 no 이래가지고 보궐이사를 그거 땡처리해버려요. 완전히. 이제 그거 강행해버리죠. 그 이제 통추위 사건, 통추위가 진행되면서 그 사건이 완전 눈치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도 또 약간 하려고 최인호 수석 대변인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막 이러면서 지금 페북에다 글을 올린 상태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전화를 했다고 했죠? 이현 변호사하고. 예. 보니까는 그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발동한 것에 대해서도 좀 말을 한 게 있어요. 예. 어떤 혹시 의사를 밝혔나요? 검찰청법 8조에 따라서 수사지휘권이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근데 수사지휘라고 하는 건 검찰 전체에 대한 수사지휘가 아니라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이기 때문에 이 말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이제 헌법에 따라서 유일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경찰 말고 수사지휘, 종결, 뭐 개시 다 갖고 있죠. 쉽게 얘기하면 검사들이. 기소권도 검사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검찰총장이 수사를 지휘할 수 있는데 그 검찰총장이 하다가 보면 뭐 인권유린이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 그런 부분을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라는 차원에서 발동하는 게 수사지휘권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추미애 장관이 지금 옵티머스 사건도 해, 막 앞서 두 번째에서도 뭐 수사지 이동재 사건 이런 것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는 검찰총장에 대한 전문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오히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겠네요? 예. 왜냐면 경찰이 검찰 수사를 하는데 수사 개시도 하고 종결을 하게 되면은 그 종결하게 됐을 경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유린이나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검찰이 들여다볼 수 없게 된다. 검찰로서 들여다볼 수 없게 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셨죠. 이분이 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이제 후보 추천위원회 된 거 아니에요? 예. 후보는 국민의힘 쪽에도 추천을 하겠지만 누구를 추천할까? 사실 그것도 좀 궁금해요. 공수처장 처장 후보로 혹시 들은 얘기 없나요? 그게 본인도 사실은 이렇게 진짜 될 줄은 모르는 상태라서 뭐 이런 그러면 그러니까 원래 국민의힘에서 이 두 변호사분들을 추천위원 후보로 갖고 있던 건 언제부터 얘기를 들었대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한 10월 한 중순 때부터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제 당신을 이렇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특별히 없었고 이제 그 얘기 이제 들은 거죠. 그러니까 직접 논의를 한 건 아니었고 비밀리에 되게 진행되고 오다가 이제 23일 날 본인 이름이 이제 거론이 됐어요. 아무래도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법률 관련 담당들 맡고 있다 보니까 대표다 보니까 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그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국회의원 말고 변호사나 검사 꽤 많아요. 네, 엄청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장이신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결국 이제 추천까지 됐는데 공수처 어떻게 될까요? 운명? 개인적으로? 공수처가 출범을 하게 되면 근데 이제 이게 계속 뭐 비토권이 계속 문제가 생기는데 왜 7명 중에서 6명이 찬성을 해야 그치. 근데 이제 7명 중에 2명 몫이 야당 국민의힘 몫 이제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2명이 만약에 계속 반대를 하면 추천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추천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정한 인물 2명을 추천하게 돼서 추천이 돼서 됐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한 1년 지났다. 그게 계속 끌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었어. 그런 다음에 공정한 인물이 들어섰어요. 그럼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사태가 바뀔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여당에서는 이현 변호사 안 된다. 계속 이 얘기 하는 건데. 지금 여당에서는 개정안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원래 오늘이었나요? 아마 개정안 또 하기로 했던 거 알고 있는데. 저도 오늘로 알고 그러니까 있어요. 일단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를 추천하면서 어떻게 될지도 오늘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공수처. 설립은 되긴 될까요? 이미 추진단이 그 법무부 검찰 건물 위에 만들어 놨기 때문에 추진은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좀 더 지켜봐야죠. 지금 사무실 이미 다 꾸며져 있잖아요. 네네. 텅텅 비어 있죠. 얼마 전 기자들이 취재 가서 사인도 많이 내보내긴 했는데, 공수처 문제가 어떻게 될지 뭐 국민들 사이에서도 찬성하시는 분도 많이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중요한 건 사실 논의 과정이잖아요. 논의 과정이 아무리 여당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다라고 해도 좀 제대로 된 논의 과정을 거치고 나서 좀 꾸려져야 될 텐데 그게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뭐 공수처 관련해서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나요, 조 기자? 공수처가 그러니까 반헌법적이고 왜냐면 이게 상위법을 다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까지 공수처에 대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이현 변호사가 되면 안 된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니 법은 만들어줘 놨잖아요. 법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서 그때 반대했으니까 이거 안 된다. 옛날 논리죠, 완전히.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추천했으면 회의를 해야죠. 회의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뭐 소통을 하겠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 추천하는 건 안 되고 자기들이 원하는 인사 대라 이건가? 추천 안 하면 안 한다고 뭐라 하고 추천했더니 한다고 뭐라 하고 그럴 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추천을 했으면 이제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이제 회의를 해보고 그리고 후보 선정도 해보고 그 와중에 서로 의견 차이가 있으면 뭐 외부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추천했는데 하자마자 너 나오지 마라 이래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제대로 된 우리 마음 넓은 여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좀 본격적으로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이 이야기 말고 이번 호에 보니까 우리 조지현 기자가 재밌는 기사를 또 하나 쓴 게 있더라고요. 우리 이번 호가 1382호가 나왔는데 그중에 조 기자가 쓴 대한체육회장 선거. 이거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내년에 41대 대한체육회장 41대 회장을 뽑는 선거가 열립니다. 현임 이기흥 회장이 들어가 있고, 이 사람이 이제 연임을 시사를 했고, 그러니까 연임에 도전하겠다고 시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치인 3명, 그리고 이제 교수 1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을 좀 찾아보니까, 이제, 대통령 동서 되시는 분께서 대통령의 동서가 누군데 거기 나올까요? 그 지방사립대의 김모 교수님께서 이제 약간 관심을 두고 이름 있는 말해도 상관없어요. 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건데 너무 조지현 기자가 이렇게 소극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교수가 이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것 아니냐 약간 그런 의심들이 많이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나온 후보는 이기흥 현재 회장, 그다음 장영달 전 의원, 그다음에 강신욱 씨는 제가 전역을 모르겠네 갑자기. 그런데 이 셋 말고 소위 말해 우리 문재인 대통령의 동서가 뭐 캐스팅 보트를 지었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이 장영달 의원은 누구죠? 일단 장영달 의원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좀 약간 강신욱 교수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 약간 이력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니까 하키 선수 출신인데 이제 서울대학교 나와서 그 계속 용산고등학교 교사도 하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수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대한체육회 간부직까지 역임하는 입지전적한 인물이에요. 정말로 말 그대로 체육계의 전문가죠. 그 말 그대로 현장에서부터 선수까지 뛰고 다 했던 사람이니까. 네네.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나오면서 이제 대한체육회는 체육인에게 줘야 된다. 그 타이틀이 가장 맞는 후보네요. 진짜로 이 의미심장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같이 나온 후보들이 정치인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니 여태까지 대한체육회장들이 대부분 다 정치인 또는 그쪽에 인맥 있는 사람들이 다 해왔던 게 사실이니까. 그 이기흥 회장 같은 경우도 약간 친문 성향이라고 좀 알려져 있잖아요. 네네. 좀, 평창올림픽. 네, 평창올림픽 때도 욕 많이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리고 대한체육회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체육 관련해서 가장 상위 단체잖아요. 더구나 예전에는 생활체육협회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다 통합이 된 거고. 통합하고 나서 첫 번째 회장이 이기흥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맞을 거예요. 예. 네. 그때. 그러니까 대한체육회라는 게 규모가 상당히 크고 체육계에서 끼치는 영향이 되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단체장을 좀 하고 싶어 했죠. 근데 이제 말 그대로 통합이 되고 나서 처음 제대로 이루어지는 선거인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누가 회장이 될지 관심이 많겠죠. 이게 또 올해가 대한체육회가 조선체육회에서 발족을 하는데 이게 또 올해 100년이 되는 해요. 이게 좀 약간 의미심장한 해란 말이에요. 아우, 100년. 야, 큰 의미가 있는 해네요, 진짜로. 근데 강신욱 후보 말에 따라 진짜 체육인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물론 또 체육인이 한다고 또 다 잘하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여태까지 또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은 그렇게 슬로건 내세울만 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강신욱 후보는 그렇게 됐고, 장영달 후보. 이거 좀 문제가 많아요, 진짜. 장영달 후보가 하겠다고 했는데, 새천년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열린우리당,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이었던 새천년 민주당, 이런 데에서 4선 국회의원을 한 양반이에요. 저 꽤나 이름은 알려져 있죠, 그래서. 예. 우석대 총장까지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당시 대선 후보를 불법 이런 걸 해가지고 500만원 선거를 맞아요. 선거를 맞아가지고 피선거권이 박탈이 됩니다. 장영달 후보가? 근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제 대한체육회장 하겠다고 나선 건데, 이 사람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예전에 국군 기무사령부 없앤 개혁위원장이라는 개혁위원장이라는 일을 했었어요. 이 사람이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게 국군 기무사령부를 없앴죠. 그래가지고 자살한 장교들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도 없고 마치 기무사령부가 다 사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조직인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개혁을 하겠다는 얘기로 나섰고, 이제 그런 정치인이 이번에는 대한체육회장을 하겠다고 나선 꼴이죠. 좀 생뚱맞은 거죠? 전문성이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전문성이. 전문성 봤을 때는 솔직히 이 셋 중엔 제일 떨어지는데요.
뭐 정치적인 경력으로야 셋 중에 제일 나을지 모르겠는데 실무를 했을 때 과연 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 장영달 후보가 안성맞춤일까? 분명 제가 볼 때 의문이 좀 들 것 같고. 그럼 이기영 후보 현 회장 과거 경력이 어때요? 이 사람도 약간 그 하키 회장도 하고 그러니까 하키가 아니고 카누 회장도 하고 수영 연맹 뭐 회장도 하고 수영 연맹 회장하면서 욕 많이 먹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 당시에 얼마나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대한체육회 회장할 때도 사실 말 많이 들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분은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또 뭐 임명이 되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여당에서는 이제 그 최숙현 선수 사건하고 각종 성폭력 사건 많이 났었죠. 심석희 그 선수 사건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신이 좀 책임을 이런데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죠. 안민석 의원도 좀 약간 연결돼 있고 그러면서 좀 얘기를 많이 하고 막 뒷말이 많아요. 이기영 의원을 지원해준 사람 중에는 안민석 의원을 말인가요?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은 이제는 그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현 분위기는 현 여당이나 여당 관련 의원들은 이제 이기영 체제는 그만 좀 해야겠다 했으면 이런 분위기고 그렇다고 그쪽에서 지금 장영달 후보를 미는 건 아니죠 또. 장영달 후보가 그래서 이제 대항마로 좀 나온 것 같은데 약간 그런데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입을 조용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기영 회장이 있을 때 또 평창올림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 또 이제 또 친문 아니냐 이러면서 그런 이제 말이 나와서 좋을 건 하나도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 이제 진짜 여당 내에서도 왈가왈부하는 입이 많죠. 이게 대한체육회든 어디든 규모가 큰 단체는 선거 때마다 말들이 많아요. 우리 자유총연맹도 마찬가지잖아요.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도 거기 대통령의 친구라고 해야 되나? 네. 친구라고 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총재가 되면서 뭐 과거와는 분위기가 싹 달라졌죠. 그래서 뭐 누가 봤을 때는 잘하고 있다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누가 봤을 때는 이거 완전 관변단체인데 이렇게 할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단체장이 누가 되느냐는 사실 그 단체의 운명 또는 이제 대한체육회나 이렇게 큰 규모의 단체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관련 분야의 운명까지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선거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국감이 이번 주까지인가요? 언제까지 정확히는? 아닙니다. 이번 주까지 오늘은 이제 종합검사가 또 이루어지고 11월 3일쯤에 이제 국군 정보 이런 쪽에서 이제 감사가 또 있고 국정원이나 11월 달까지는 초까지는 가긴 가네요. 국감검사가. 대통령 비서실 이쪽 안보실이나 이런 쪽은 이제 10월 29일쯤 그때도 재밌는 내용이 나올 수 있겠어요? 대통령 청와대 관련해서 할 때는. 큰 소리도 많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간혹 큰 건은 아니어도 작은 건 몇 건씩 나오긴 했단 말이에요, 과거에도. 옵티머스하고 그 외 강기정 수석 관련해서 충분히 더 나올 내용이 있네요, 이번에. 네네. 아무래도 그러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다 보니까 다른 이슈가 오히려 또 묵혀버렸어요. 다 묻혀버리면서 조용해졌는데 아마 조지영 기자가 다음 주에 나올 때는 좀 더 재밌는 내용을 갖고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은 조지영 기자가 많이 얘기를 안 했는데 다음엔 제가 더 많이 말할 수 있도록 미리 푸시 많이 해서 준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무서워요. 푸시를 한다며. 밀어붙여서 여기 취재해 저기 취재해 지시도 하고 취재 안 하면 혼좀 내고 뭐 그렇게 해서 재밌는 방송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지영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제 저희 사회팀 기자가 나올 건데 오랜만에 우리 조태경 기자가 나올 겁니다. 아주 또 이제 멋지게 또 정장까지 오늘 차려입고 와서 새로운 모습을 좀 보여드릴 것 같은데요. 이제 조태경 기자와 함께 사회부의 어떤 아이템, 재밌는 아이템 뭐가 있었는지 지금 관련 기사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이죠? 네, 안녕하세요. 사회팀 조태경입니다. 네. 조태경 기자는 사회팀이다 보니까 국회 말고 사회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한 제보들 들어오면 저희가 사건 진위 확인도 하고 피해자분들도 만나면서 이게 어떤 억울한 일은 없으신지 이게 잘못된 게 없는지 그런 좀 파헤치는 일들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떤 취재를 했나요, 이번 주는? 네, 이번에는 이제 불법 사이트들을 공유해주고 홍보해주는 링크 사이트라는 걸 취재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링크 사이트라는 단어는 좀 생소한데 네. 대신에 뭐 불법 음란물, 뭐 소위 말해서 야동 이런 얘기 좀 많이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작년 올해 거치면서 이제 뭐 여러 뭐 N번방 사건도 있었고 그때 이제 불법 관련 야동 때문에 이제 피해보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었어요. 네. 근데 이 링크 사이트 이게 뭐 제보의 취재를 들어간 건가요? 아니면
직접 찾은 건가요? 취재거리를? 네, 예전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제 불법 성매매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또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들을 좀 많이 추적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기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쓰고 있었고요. 또 코로나 속에서도 성매매 업소들은 건재하다. 약간 이런 듯한 기사들도 계속 꾸준히 지적을 해왔어. 그럼 이 링크 사이트, 도대체 링크 사이트가 뭐죠? 그러니까 이런 불법 사이트,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도박이나 음란물, 성매매 업소 정보 사이트들을 나열한 그런 사이트들을 이제 홍보 역할을 해주고 그들의 링크를 공유해주는,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단속에 들어갔을 때 접속 차단이나 그런 조치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럼 그런 접속 차단이 됐는지 아니면 부활을 했는지까지도 알려주는 그런 사이트. 사실 인터넷상에 있는 이런 불법 뭐 사이트,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SNS나 이런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좀 많이 안 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행을 하고 있었나 봐요, 이게. 그쵸. 뭐 사실 SNS로는 뭐 트위터 같은 데다가 그런 사이트 링크 같은 거를 공유를 해서 이제 계속 우회적으로 부활하는 사이트들의 주소를 이제 남기기도 했고, 뭐 이런 사이트는 또 모바일 앱으로도 가끔 운영이 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도 큰 문제로 이제 부각되고 있는 거죠. 이 링크 사이트 접근하기 쉬운가요? 사실 구글링을 통해서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고요. 아, 그냥 구글 상태에서 관련 단어만 쳐도? 네, 그러니까 청소년들도 쉽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구글은 이게 또 나이 제한이 없지 않나요? 검색할 때? 이제 성인 인증이라는 있긴 게 있어요? 국내에서 이렇게 뜨는 게 있지만 그걸 또 우회 경로로 해외에 또 접속을, 근데 이거 또 자세한 경우까지 말씀드리면은 이게 또 다 직접 찾아갈 수 있기 직접 때문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세한 내용은 좀 빼더라도. 그럼 이 링크 사이트에 도대체 어떤 정보들이 실려 있나요? 아까 네. 말한 단순히 뭐 이런 불법 유통 사이트가 차단되고 새로 생기고 이런 거 말고 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쇼핑 정보, 뭐 영화, 그리고 뉴스까지도 있고요. 뭐 그런 금융이나 오락 연애, 아니면 커뮤니티에 대한 그런 사이트들이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나열한 거를 봤을 때는 편리성이 되게 강조되는 것 같죠. 그러나 이들의 핵심은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불법 도박, 성매매,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이트. 그럼 사이트, 링크 사이트를 딱 들어가면 네. 일반 홈페이지가 하나 뜨는 거죠. 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가 하나 뜨고 기본적으로 배너 같은 것도 있을 거고, 네. 배너도 누르면 또 그 사이트로 갈 거고, 네, 그렇죠. 그럼 나머지는 대부분 텍스트로 이루어진 건가요? 이제 그러면? 텍스트로 돼 있는데 그 텍스트를 텍스트가 아니면 썸네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걸 누르면 이제 그 사이트로 접속이 되는 거죠. 그럼 썸네일인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야한 사진이나 그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 그렇죠. 달려 그들에 대한 그 로고인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직접적으로 전화번호나 주소가 돼 있는 주소가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고 누르고 이동하도록 유도를 하는 건가요? 이동하도록 돼 있는 그 링크 사이트도 있고요. 그 사이트에 대한 정보까지 나열해 놓은 또 링크 사이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좀 자세히 설명을 하면 어떤 내용이 좀 본 게 있어요? 내용 중에? 그러니까 내용 같은 거는 제가 옛날에도 지적을 했었던 부분이 이제 성매매 업소 비교 정보 사이트라는 게 있는데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성매매 업소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강남에는 어느 뭐가 있고 가격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소위 말하는 또 후기들 이런 후기까지도 것들 다 있는 그런 사이트들을 나열을 다 해놓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이트가 단속이 안 되나요? 그러니까 그들은 불법 사이트다 보니까 단속이 됐다가 다시 부활을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까지도 얘네가 이제 링크 사이트라는 게 업데이트를 해주다 보니까 링크 사이트 자체는 단속이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 대상이다? 불법 사이트, 음란물 그런 정보에 대해서 올리는 사이트, 불법 사이트의 정보만을 링크하는 것만으로도 불법이 될 수 있고. 그럼 링크 사이트도 주소가 수시로 바뀌겠네요? 그렇죠. 걔네들도 이제 뭐 링크 사이트 1, 링크 사이트 2 이런 식으로 해서 도메인과 주소나 이름을 바꿔가는 경우도. 뭐 물론 아까 구글링으로도 찾을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거꾸로 그럼 이들이 이런 주소를 SNS를 통해서 홍보도 하겠네요? 그렇죠. 똑같이 옛날 불법 사이트처럼 홍보를 하는 거죠. SNS 같은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찾을 수가 있고, 와, 이런 사이트가 단속이 아무리 돼도 이게 없어지지가 않나 봐요? 그렇죠. 왜냐면 엠번방 사태 이후로도 단속반이 이제 강화가 되고, 전체적으로도 계속 저희가 강화되는 추세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모니터링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들에 대해서도 계속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니까 이게 마치 사업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벌이가 되는 수단이라고. 현재 그럼 단속하는데 경찰이나 네. 방송통신위원회 한 두 곳 정도라고 보면 되나요? 그렇죠. 그러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럼 모니터링을 한다는 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모니터링을 하나요? 방심위에서 이제 하는 거죠. 그럼 모니터링을 해서 이런 사이트를 찾으면 차단시키고, 네. 아니면 반대로 제보를 받아서 확인하고 차단시키기도 하고, 나머지 경찰도 마찬가지로 본인들이 찾기도 하고, 제보받아서 또 차단하기도 하고. 그렇죠.
야, 이게 근데 도대체 이 사이트 도대체 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러면? 이제 돈벌이가 주 목적인 거고요. 이제 돈벌이 어떻게 버냐? 이제 이들은 무료로 그런 링크 사이트들을 운영한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말 그대로 저희 일요서울이 있으면 일요서울이 등록을 하면 무료로 홍보해주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자선사업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올라온 배너들을 보면 다 불법, 도박, 불법, 성매매, 업소 이 다 배너들이에요. 다 그렇겠죠. 그럼 걔네들한테 수익을 벌고 또 링크 사이트의 방문자 이런 걸로 규모로 봤을 때 가격도 또 천차만별이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불법 사이트들의 링크를 달아주는데 돈을 받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 이외에 뭐 배너나 이런 것들 그런 걸로 수익을 낸단 말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을 무료로 홍보를 해주겠다고 하니까 무료로 이제 올려준다라고 얘기는 하죠. 근데 실제로 그게 돈을 받는지는 알 수가 없네. 그렇죠. 근데 개인적으로 사이트를 그렇게 운영하면서 돈을 안 받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아니면 적어도 아까 말한 불법 도박 사이트면 관련 뭔가에서 돈을 얻어내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참 이런 생각, 이런 사이트 운영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문제는 찾는 사람이 있으니까 없어지지가 않는 걸 거고 그렇죠. 자꾸 만들다 보니까 또 찾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이상한 순환 구조 이걸 깨야 될 텐데 경찰이나 방송통신에서 이거 단속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다고 하나요? 어려움이 있다고 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모니터링 인력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뭐 자세한 내용은 아니지만 방심이 그 모니터링 인력이 한 30여 명밖에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실제로? 30여 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이 계속해서 생기고 부활하고 하는 이런 몇천 개, 몇만 개의 사이트들을 다 일일이 검색하고 차단하고 이러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예를 들어서 모니터링을 해서 하나 찾았어. 링크사이트 불법 사이트 찾았어. 신고해서 접수받고 이렇게 처벌 법적 조치 가고 있는 동안에 그거는 이미 다른 주소로 만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조치를 하고 있겠죠. 그럼 또 다시 또, 모니터링을 하면 또 다시 그걸 모니터링해서 또 신고를 하고 네. 똑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하고 있는데 없어지가 않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들은 벌써 그 도메인이 뭐 70몇 가지도 올라간 그런 사이트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뭐 100번까지도 부활하는 사이트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이런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람들, 운영진들은 이런 단속되고 모니터링 하는 걸 좀 되게 우습게 해. 조롱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그렇죠. 해외에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네. 참 이게 깝깝한 일인데, 아이고, 지금 이런 일, 실제로 이제 피해자를 만나본 적이 없나요? 이런 관련해가지고, 링크 사이트 관련해서? 예전에 이제 그런 링크 사이트 외에도 저희 성매매 업소 같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보를 받고 취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예 돈 사기를 당했었어요. 아, 본인이? 네. 이용자가? 예, 이용자가 사기를 당했었어요. 어떤 말 그대로 사기를? 이제 업소, 성매매 업소. 이걸 거기에 들어간 것도 이제 잘못이지만은 그걸 이용을 하려고 돈을 넘겨줬는데 실제로는 아무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먹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예. 뭐 이런 거는 사실 비일비재한. 그런 경우에는 사실 네. 그 피해자 신고도 못 하잖아요. 신고도 못해. 본인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기도 했고. 피해 구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서 그런 경우도 많고요. 이 도대체 불법 링크 사이트가 어떻게 없어질까요, 진짜? 네, 이거는 사실상 결국은 정부가 모니터링 인력을 늘리든 아니면 뭐 전담팀을 꾸렸다고 말만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이제 적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되겠죠. 아니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를 좀 다시 해본다든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벌금도 좀 세게 하고. 그렇죠. 처벌이 세지 않는 한 이런 사이트는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뭐 100개, 200개, 1000개 뭐. 물론 이용하지도 않아야겠죠. 근데 뭐 이용자를 막는 것보다 일단 사이트를 없애는 게 더 급선무니까 우리 경찰이나 방송통신위원회 많이 힘들더라도 열심히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이런 사이트 좀 없앴으면 좋겠고요. 일반인들 분 중에서도 이런 거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면 제보 하셔가지고 꼭 없앨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제 이번 주는 조 기자 같은 경우 또 어떤 아이템 취재를 하고 있나요? 네, 저희가 이제 기획 취재로 해서 이제 1,300만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네. 그게 무슨 1,300만? 숫자냐면요. 궁금한데? 문신 인구입니다. 문신 인구가 1,300만이에요? 네. 뭐 반영구 눈썹 문신부터. 근데 현재 문신이 우리 불법이죠. 불법이죠. 네. 그 문신을 새기는 기술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타투이스트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사람들도 결국 직업인으로 좀 인정 못 받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전혀 못 있는데. 받고 있고. 재밌겠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죠. 불법과 예술 사이라고 하죠. 불법과 예술 사이. 타이틀은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직 전 문신을 해본 적이 없는데, 실제로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문신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진짜 예술 작품 같은 경우도 많이 있고, 뭐 예전에야 문신하면 이렇게 조폭만 생각을 했지만 요즘은 일반인들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일반적인 사회 테두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네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놀랐어요. 1300만이라는 게. 네. 타투를 즐기는 사람, 타투 한 사람 숫자인 거죠, 그게? 네, 한 사람 숫자. 야, 1300만. 다음 주에 얘기를 안 들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 기자와 뭐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 미리 살짝 맛보여드렸던 1300만 타투 인구 관련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한 55분 정도 방송을 했습니다. 뭐 월요일이고 하다 보니 최대한 좀 가벼운 이야기를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아무래도 주말에 이건희 회장이 별세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좀 중심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이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서울 기수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